유안타 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여전히 지금 FOMC 이후의 변동성이 조금 이게 완화가 돼서 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아직도 뭐 유가는 급등해 있고 뭐 불확실성 뭐 매일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네. 본부장님께서 또 다시 한번 다각도로 짚어주실 거죠? 네. 네. 오늘은 매크로 이야기는 좀 많이 줄이고 네. 우리 업종이나 종목 얘기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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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희는 잘 경청하겠습니다. 네. 매크로는 그냥 예측한 그대로 가고 있어서 네. 그래서 뭐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빠졌던 거,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반등하는 거, 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장이 튼튼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짚어보고 오늘은 좀 뭐 국가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네. 자, 우선 그러면 매크로를 빠르게 좀 진행을 해봅시다. 네. 자, 우리 S&P 500 그 14.6% 빠졌었고, 그죠? 그 다음에 반등이고, 근데 지금 8.5%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또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네. 나스닥도 트리플 바닥 형성을 하고, 고점 대비해서 22.6% 정도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했고, 거의 11% 이상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변동성은 있지만, 그 다우존스도 뭐 추세적으로 보면 이제 반등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들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은 근데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왜 저렇지?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쵸. 얼마나 금리 인상이 빨라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들여다보면 이번 5월 달에 50bp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이제 퍼센티지가 66%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해 한 두 번 정도는 50bp 올리는 시나리오. 네. 그래서 연말까지 2.25, 2.5%까지 올리는 가능성 여기 나와 있죠. 오른쪽 보시면은 2.25까지 올리는 가능성이 7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상당히 빨리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데 근데 왜 시장이 강하지? 이제 이런 헷갈린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막 그냥 세상이 망가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막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 즉 양적 축소가 일어나면 큰일 난다. 과거에 여기 이 양적 축소 일어났었던 요 시기, 요때 이제 조정이 한번 있었으니까 큰일 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파월 의장이 이번에 연설을 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2020년 수준의 그 GDP 퍼센티지 수준까지 낮출 거다. 얼마의 기간 동안에 약 3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숫자로 계산하면 35%니까 15%포인트 떨어뜨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시계열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연간 1조 달러씩 줄여야 돼요. 그래서 3조 달러 정도 줄이면 그 20% 정도로 축소됩니다. 그러면 그 한 달에 월 단위로 한 100이 안 되겠죠? 한 80? 그 정도. 그 정도로 줄이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그렇게까지 빨리 줄일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약간 좀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 같이 이제 그림을 굉장히 크게 그릴 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이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의 힘을 쓰려고 할 텐데 그 시기가 어느 쯤일까? 그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힘을 써버리면 그냥 총알을 남발하고 패권을 잃게 되는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당장은 못할 거고 왜 그러냐면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줄여나가고 미국이 가장 이 부채 비율이 괜찮은 수준일 때 한번 달러를 굉장히 세게 땡겨서 다른 가치를 떨어뜨리고 뭐 헐값이 싸고 뭐 이런 전략을 전에도 폈었으니까 94년도에서도 부터 98년도에 그 IMF 위기 때 했을 때도 정말 우리나라의 좋은 자산들을 헐값으로 많이 사갔었고
많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네. 뭐 양털깎기라고 그러죠. 네, 양털깎기라고 하나요? 네, 아무튼 예, 제가 단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아닙니다. 그냥 네, 그래서 아무튼 얘기해봤습니다. 그런 걸 할 건데 지금 당장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정부 부채 비율이 128%까지 올라갔죠. 코로나19 터졌을 때. 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양적 축소를 하는 것까지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한 2025년 되면은 100%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명목 GDP 성장률이 작년에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숫자를 다시 들여다봤는데 작년 성장률이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명목이 엄청 엄청 높았어요. 네, 예. 기저가 있고. 12% 정도 됐어요. 네. 네. 11.8%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지금 뭐 아무리 못해도 7.5% 네. 네. 명목 높으면은 뭐 8.5% 이런 숫자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해 평균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연준이 한 4.3% 예측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사실 뭐 실질 성장률이 나쁘지 않은 거죠. 네.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 정부 부채 비율을 100% 수준으로 안정화를 시키고 나서 그때 정말 금리를 확 당길지, 그러면서 이제 달러를 초강세로 만들고 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그거는 옛날에 85년도 플라자 합의 이후의 어떤 모습들, 뭐 그 이후에 94년도에 또 어떤 모습들, 뭐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면 언젠가 한 번 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을 때의 인플레이션 추이로 봤었을 때 일시적으로 병목 현상이 크게 일어나면서 물가 상승률이 20%까지 치고 올라갔었고, 실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근원 인플레이션 네. 10%까지도 올라갔었죠. 예,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를 빨리 올려서 일어난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2%까지는 올릴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블러드 총재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미연준 총재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3%까지 땡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금리, 그러니까 중립 금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2에서 2.5%예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정도 수준으로까지는 올릴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때도 보시면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 연준 금리 3개월짜리 그 트레저리 빌 금리인데 보시면 여기에 있듯이 1% 미만이었고 결국 2%까지 올리는 때가 끝나고 거의 10년 이후 네. 예, 그렇게 보여지고, 미 연준 금리를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계속 1%에 있다가 2%까지 당겼다가 다시 내렸다가 당기고 하는 모습을 네.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언제는가는 3%까지 가겠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2% 수준까지 어떤 금리의 모습들을 예측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이 10년 국채 금리의 모습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인플레이션 아까 굉장히 높았지만 여기 보시면 10년 국채 금리도 2에서 2.75% 시대가 상당히 오래 이어졌었고, 네. 1955년도까지는 3%까지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3%까지는 올라간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당장 확 당겼다가 좀 천천히 가다가 또 당기고 이런 모습이 나올 거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변한 게 별로 없다. 네. 네. 대신에 이제 실적 장세의 시대에 있어서 이 기간이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미국 증시의 꼭지를 볼 거냐, 어느 시점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유발될 거냐, 어느 정도의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예측한 대로 3월 16일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바로 전부터 바닥을 찍고 네. 지금 급등을 해서 10%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갈지 예측을 다시 재계산해 봤더니,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예측하고 있는 2024년 어느 시점에 고점이 도달한다고 친다면 그때까지 추가적으로 한 35에서 60% 정도의 상승 구간, 요거는 이제 지금 상승한 걸 갖다 더한 부분이고, 그걸 제외하면은
한 25에서 한 50% 정도 네. 추가 상승을 보이고 시장은 끝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지금 분석이고 거기에 저희 맞춰서 근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주나 계속 갖고 오셨던 거는 50에서 100이었거든요. 네. 이게 내려가게 된 그 근거가 뭐 계산하시게 된 뭐 어떤 게 바뀌어서 내려온 건가요? 이게? 24년 초니까. 기간 때문에 다른 뭐 어닝이 내려갔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오로지 우리가 기간 때문에. 보통 네. 그 숫자를 계산을 할 때는 그 PBR을 이제 쓰는데 네. 이제 매년 미국 증시는 S&P 500 기준으로 15% 이상, 네. 나스닥 기준으로는 20% 이상이 더해집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로 1년이 더 있었다면 네. 50에서 100%까지도 나오는 거고. 네. 네. 이 추정치나 ROE보다는 프라이스 투 북, 그러니까 북밸류가 적게 잡힌 게 제일 크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는 이제 건가요? 기간으로 네. 보는 거니까. 네, 네. 기간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네. 뭐 펀더멘탈이 아주 악화돼서 그렇진 않다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보셔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어쨌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 당겨졌으니까 네, 거기에 우리도 맞춰서 당겨서 고점의 형성 시기가 2024년 초가 가장 빠르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늦어지면 2026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 이 정도의 상승은 하고 끝난다. 네, 근데 뭐 실질적으로 또 2024년이 됐었을 때 우리가 돌려보고 숫자를 보고 하면은 했는데 뭐 1년 또 더 가실 것 같다. 네, 네. 그러면 추가로 또 20%가 더 더해지는 거니까 네. 예, 그때 네. 가서 네. 또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네. 지금 투자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럼 향후 2년간의 상승을 예측을 한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2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당장 털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 네. 많이 하시거든요. 이미 벌써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뭐 이제 뭐 자이언 스텝까지 얘기하는데 그리고 양적 축소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럼 이건 주식 다 던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시니까 우리가 들여다보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미국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웰 의장이 이제 발언하는 걸 보면은 과거에 1994년도에도 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렸었던 때가 있었고 또 1940년대, 1970년대 아무튼 그 세 차례 예를 들면서 결국 3%의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렸지만 경기 침체로는 가지 않았고 네. 일시적으로 올려놨다가 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금리를 또 내렸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빠른 대응을 하는 지금 좀 늦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넣는 게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 시점에서 전 고점까지 다 되돌릴 거다. 연말까지. 그렇게 계산하면은 뭐 상승폭이 바닥 대비해서는 30% 되겠죠. 네, 예, 왜냐면 아까 14.6% 빠졌으니까. 예, 고점으로 되돌아가려면. 네.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첫 금리 인상 이후에 과거 1년 추이를 봤었을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었을 때가 130%니까, 그죠? 133%니까, 133, 132%니까, 여기 있네요. 위에 보시면은, 32%. 그죠? 네, 근데 요거보다 더 높았었을 때가 여기는 133% 넘겠죠. 예. 네. 거의 한 35%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가 나오면 뭐 지금 가장 센 장인 거고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최악의 장은 마이너스 5%니까, 네. 마이너스 4%. 그죠? 예. 마이너스 4%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는 뭐 20%도 예, 견뎌내셨는데 충분히 네. 견뎌내실 수 있을 것 같고 평균은 10%니까 지금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여전히 이건 이제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 개월수로 놓고 보면 3년까지 가는 시장. 네. 물론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여기서는 빠지죠. 네. 이 구간에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빠지는 구간이니까 요번 분기 올라가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셨을 때 펴는 전략이지. 어쨌든 이번 분기는 좋다. 이번 분기라는 게 3월이 아니라
2사분기. 예. 2사분기는 좋게 보시면서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피델리티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큰 이 자산운용사에서 얘기하는 이제 세큘러 트렌드라는 거를 가지고 온 건데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책을 썼을 때 이 세큘러 불마켓의 사이클을 얘기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2016년에 네. 몇 년을 갈 거냐 하는 부분. 그래서 전에도 뭐 보여드리고 좀 이따도 보여드릴 텐데 짧게 봤었을 때 뭐 한 17년, 뭐 길게는 19년까지도 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지금 13년 차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과거의 예를 들어서 트렌드를 구해 보면 2026년까지 죄송합니다. 네. 올라간다 이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2026년이 가장 긴 사이클.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100% 정도 상승을 하는 거를 생각했었을 때, 그러면 이제 5년 정도 사이클을 놓고 보면 네. 2년이 아니라 4년인 거죠. 그러면 충분히 100%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50에서 100%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건 두고 봐야죠. 어쨌든 이게 정답인지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중간 조정이었다. 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사하락장의 시작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이 장단기 금리 차를 가지고 자꾸 뭐 왈부왈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제가 제일 먼저 과거에도 얘기를 해드렸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항상 지켜보는 지표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걸 뭘과 믹스해서 봐야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경기 침체 당분간 안 일어납니다. 네. 이게 0%로 수렴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펀디멘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0년 마이너스 2년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10년 마이너스 3개월인데 네. 이 숫자는 지금 여전히 1.7%, 1.8%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0% 수렴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0%다 수렴하고 나서 경기 침체에 돌입하는 시기를 계산했었을 때 16개월에서 19개월이니까 그러면 이제 3개월짜리가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가 0%로 수렴하는 시기를 대충 계산해 보면 아까 1.7%의 금리 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말까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5%까지 땡긴다. 네. 그러면 이제 3개월짜리가 2.5%까지 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0년이 2.5% 위로 아니면 0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는 3%까지 간다. 뭐 이렇게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고 네. 뭐 암만 못해도 2.5% 이상은 갈 거다. 네. 이렇게 연말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는 0%로 수렴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내년에 일어날 거고 그럼 거기에 플러스 14개월 이렇게 죄송합니다. 16개월 네. 그러면은 결국 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시기는 2023년이 아니고 2024년도 아니고 2025년이고 네. 그러면 2025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전에 6개월 정도 그때가 피크를 친다. 예, 그래서 2024년 상반기 정도의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대사하락장이 시작되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짜놓고 네. 거기에서 뭐가 변할까 계속 판단해가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 연준이 예측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숫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올해 4.3%, 내년도에 2.7%, 내후년도 2.3%, 2%대. 그리고 점도표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2%대, 그 다음에 2.5%대. 네. 2.5%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더 낮게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총재가 한 인터뷰를 쭉 보고 있었는데 사실 쭉 다 보고 나니까 좀 이 사람 매파 아닌데 뭐 이런 느낌까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 세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일시적으로라도 빨리 올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떨어뜨리자. 네. 이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94년도에 94년, 95년도에 미연준이 했던 그리고 그 후에 96년까지 또 떨어뜨렸던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거든요. 네. 1년 만에 3%를 올려요. 그리고 나서 또 떨어뜨립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정도를 견뎌낼 수 있는 펀디멘탈이다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물어보면 뉴트럴 금리는 도대체 뭐냐? 본인이 생각하기에. 연준의 평균 2.5잖아요. 네. 자기는 2%라고 생각한대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건 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좀 그 잘 읽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본부장님 만약에요. 지금 보여주신 차트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 유가도 높고 네. 펀더멘털도 좋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해 평균이 4.3이 아니라 저것보다 저 전망 자체가 지금부터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지 그리고 올라간다면 사실 금리 인상을 앞당기면서 우리가 상승 사이클의 종료되는 시점을 조금 당겨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더 당겨지지는 않을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유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마지막 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당연히 뭐 유가를 많이 들고 있고 석유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나 뭐 이쪽이 가치주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막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뭐 심지어 워런 버핏이 그 억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들고 있는 걸 비중을 늘리고 있는 부분들, 네. 이제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유가의 시대가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정말 어떤 패권 싸움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석유의 시대가 더 빨리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발표를 했죠. 그 유럽은 이제 전기차 생산을 1930년까지 100% 다. 죄송합니다. 2030, 다 그렇게 알아두셨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2030년인가 아무튼 네. 땡기고 있고 네. 실제로 지금 주위에 다 물어보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러면 다 테슬라예요. 맞아요. 예. 네. 예, 다 테슬라 사겠대요. 예, 그래서 지금 베를린이 기가 팩토리 이제 시작했으니까 유럽도 굉장히 빨리 움직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가의 시대를 접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뭐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단기적으로야 지금 뭐 어떻게든 땡기겠죠. 네. 그리고 선물을 이용을 해서 땡길 수 있고 뭐 그렇지만 뻔한 미래가 우리가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래 갈 거니까 유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 다른 뭐 어떤 병목 현상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그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한 2주 전부터 했나? 일주일 반 전부터 했나? 그러니까 그 기가팩토리 나오기 바로 전에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가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의 공급 문제에 있어서의 병목 현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테슬라가 그걸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뭐 니켈 가격이 급등을 했다든지 뭐 이런 가격들이 급등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중국을 얘기 들어보고 있으면은 엄청나게 저장을 해놨다는 얘기도 네.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 새로운 시대에 경쟁하는 데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진을 크게 키울 수 있고 그러면서 성장을 더 해낼 수 있는 국가들이 엄청나게 또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냥 거의 맞닥뜨려서 붙어서 싸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일어난다면 사실 기업들의 마진은 정말 좋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물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은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데 이게 어떤 산업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지금 생각해.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우리는 지금 뭐 빨리 끝날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이때 정말 떼돈을 벌 회사들이 도대체 누구냐? 네. 누가 이 패권 싸움에 있어서의 어떤 그 리딩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우리 고민을 지금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 매크로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기가 그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매크로 전략을 가지고 있는 펀드 매니저도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니고 우리야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지만 거기에 신경을 쓰느니 전 차라리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병목 현상이 일어날 때 누가 떼돈을 버냐 여기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고 있으면 그 단기적으로 걱정들을 하지만 미 연준이 왜 그 2% 자꾸 얘기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5년 이후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예측치는 2.24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그 전기차로 넘어가고 이 뭐 탄소 배출 제로로 가는 부분들까지 포함을 시키고 4차 산업혁명 집어넣고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이걸 다 포함을 시키고 이제 뭐 사실 요즘에 우리 한국이 제일 앞서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네. 예, 네. 코로나도 1등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는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네. 근데 저희 회사에 직원이 저밖에 없어요. 예, 운영을 하는데 뭐 집에서 하니까 그쵸. 다 원격으로 하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그게 다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정말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네.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우스갯소리로 나는 일론 머스크를 보고 있으면 참 무서운 사람이다.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을 하는데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세계 갑부가 됐는데도 그렇게 일을 한다. 그건 그만큼 패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의 경제적 자유가 없는 게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렇죠.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120시간이야.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다른 회사들은 뭐 예를 들어서 거의 절반 일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업무가 다 커버가 된다. 경쟁력이 될까요? 네. 예. 왜 전기차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에 있어서 그렇게 중국이 공을 들였는데 한 방에 테슬라한테 다 뺏겼냐. 그게 차이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결국은 우리는 회사의 미래를 보고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회사에 누가 오너고 누가 그 회사를 이끌어갈 건지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우리가 항상 기업 방문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전략가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전략을 짠다 하더라도 자네들이 기업을 가서 방문을 안 하고 전략을 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기업 방문이나 뭐 기업에 대해서 자꾸 보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 아무리 그 투자 전략가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못하게 잘 안 되지만 네. 꼭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을 보고 앞으로 이제 미래를 생각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실적의 변화가 생길지를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갑자기 좀 사이드로 흘러서 죄송합니다. 네. 네. 자, 다시 되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첫 금리 인상이 일어났어요. 첫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나서 언제 리세션이 오느냐. 요게 이제 평균 이 리얼 인베스트먼트 애드바이스라는 데서 만든 건데 보니까 그러니까 첫 금리 인상을 시켰었을 때 yield커브가 인버티드 그러니까 장단금리차가 역전이 된 상황에서 첫 금리 인상을 했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던 23개월이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부터 23개월의 경기 침체니까 1년밖에 안 남은 거지.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1년만 즐기다가 이제 다 던져야죠. 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 첫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yield커브가 괜찮았고 쭉 이제 나중에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50개월입니다. 50개월. 그러면 4년이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4년 뒤에 경기 침체니까 3년 동안 우리가 장을 좋게 보고 네. 들여다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짧게 23개월, 길게 50개월이니까 그 사이로 보자.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나중에 좀 얘기를 할 텐데
은행주 지금 사야 되냐? 금리 올라가니까. 네. 만약에 1년, 그러니까 이 23개월이 끝이다. 그럼 지금 당장 사셔야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23개월이 아니라 50개월이다. 그러면 지금 사면 안 되고 네. 내년 중반 그때쯤 사면 네.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은행주는 금리를 막 내리기 시작해서 유동성을 막 풀 때 사서 네. 전체 먹어야 될 거에 70% 이상 먹고 그 다음엔 쉬고 투자 안 하다가 마지막 화려한 불꽃을 할 때 그때 1년 네. 그러면 100% 다 들어온다. 저는 이제 뭐 은행을 거의 30년 가까이 들여다봤으니까 네.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뭐 요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년 국채 금리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은 2.5% 정도까지 가면 이 추세선까지의 꼭지에 도달해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가서 바로 치고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좀 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3%까지는 갈 건데 2.5%까지 갔다가 또 내려오고 네.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승 폭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의 금리인 2.36 정도로 계산하면 올해 연말에 S&P 500의 적정 가치가 5,100 나오고요. 네. 나스닥이 한 16,9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으로 따지면은 13%, 20%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전 고점은 돌파를 하는 거겠죠. 예, 그죠? 전 고점이 16,200포인트고 네. 네. 그다음에 S&P 500이 제 기억으로 4,800쯤 됩니다. 4,800 되죠. 796인가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연간 단위로 한 자릿수의 상승률. 근데 금리를 3%를 반영을 시켜요. 연말에 3%다. 네. 그러고 계산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4,745 나오고 15,570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플러스는 플러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금리가 얼마나 세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상승 폭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는 있다. 네. 예, 그건 항상 우리가 금리와 주식의 적정 가치는 항상 반비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누가 올린 걸 보고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저는 차트를 잘 못 보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첫 번째 사이클에 1,400포인트, 두 번째 사이클에 S&P가 1,400포인트, 이번에 1,400포인트를 더하면 5,500포인트 정도 나온다. 재밌네요. 예, 네. 뭐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뭐 생각하는데 제가 돌리는 건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죠. 추세적 주기. 예, 그래서 이게 뭘로 계산하는 거냐면 최고의 금리 그리고 ROE. 그래서 ROE에서 금리를 뺀 숫자가 얼마일 때 고점 PBR이 얼마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 주기로 계산했었을 때 만약에 15년짜리 사이클이 끝난다고 계산하면 고점은 6,500 정도 된다.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5%에서 60% 올라가는 숫자가 6,500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투자에 임하고 있고요. 잔존가치 모델로서 계산해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연말까지는 13%지만 2024년 고점 최고치는 5,500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6,500 사이 정도가 될 것 같다. 네. 예,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2024년이 고점이 아니라 2025년이 고점이다. 그럼 또 20% 정도 15%씩 더 해야 네. 되겠죠. 네. 그다음에 나스닥은 연말까지 16,900인데 2024년까지 17,900, 2200 정도로 판단하고 네. 우리는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매크로로 보면서 이제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매크로 플러스 업종이나 종목들 가지고 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자, 국가까지 포함해서 지금 어쨌든 채권은보다는 저는 주식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만약에 3%까지 간다. 그러면 계속 안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채권 비중은 제로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이 채권 인덱스 추이로 놓고 보더라도 확실하게 이제 박스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고점까지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3.2%까지는 뭐 언젠가는 갈 거다. 1년이나 2년 안에. 네. 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채권은 꼭 굳이 살 필요는 없다. 3% 넘었으면 네. 그때부터는 비중을 좀 많이 바꿀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주식의 상승력도 많이 떨어지고 반대로 이제 채권이 더 올라갈 금리는 한정되어 있고 네. 3% 정도 수익을 나는 비중을 몇십 프로 들고 있어야지 그래도 좀 마음 편하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실질 금리가 지금 여전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채권보다는 주식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계속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저는 미국은 크게 악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만큼 이제 원유 수입 부분에 있어서 또 자체 생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산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그쵸. 오히려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중요하겠고 또 재밌는 걸 제가 봤어요. 천연가스가 지금 가장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천연가스가 1등이 러시아인데 네. 2등이 이란이더라고요. 네, 네. 이란은 많습니다. 이란이 이란이 많죠.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핵 협상 뭐 끝나고 나면 또 이쪽 중동 사이가 어떻게 변할지 참 궁금해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이 골치 아픈 부분은 러시아를 저렇게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면 엄청나게 이제 미국엔 수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란이라든지 중동 지역하고 중국하고의 또 관계가 그쵸. 예. 그래서 뭐 요즘에 탈달러 뭐 얘기하는 거하고 뭐 그냥 페트로 차이나 뭐 이 하면서 네. 이제 위안화로 가지고 결제하는 뭐 얘기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러시아는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천연가스 결제할 때 루블로 하라 네. 그러고 그쵸. 네. 뭐 이런 식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 미국이 자초한 거죠. 왜냐면 미국이 옛날에는 그 세계 경찰 역할을 하다가 점점 자기 자국 위주의 정책을 계속 펴다 보니까 뭐 신뢰를 잃은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쉬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물론 미국을 제일 좋아하고 미국의 투자를 제일 많이 하지만 중국을 버리진 않습니다. 예, 중국을 들고 가는 거는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유가가 높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은 과거 1970년대 후반 80년대에 비교할 정도 아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의 펀더멘털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으로 계산했었을 때 충분히 소비가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 지난달에 나왔던 그 소매 판매 증가율 작년 동기 대비 거의 17% 나오고 있고 명목으로. 그러니까 네. 그만큼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화랑이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B 인덱스, 그러니까 평균 19개 원자재를 다 더한 값의 어떤 평균치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이때 수준보다는 낮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정말 어떤 경기 침체로 바로 들어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보자. 근데 유가가 지금 계속 이렇게 높게만 유지된다 그러면 좀 뭐 고민스럽긴 당연하겠죠. 네. 네. 그쵸.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오일 크라이시스가 있었던 시기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S&P의 그 원자재 쪽 그 인덱스가 S&P 500 대비해서 relative performance가 정말 지금 최악이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닷컴 버블이 똑같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들어가셨으면 네. 예, 거의 뭐 맞아 죽었죠. 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런 단순 비교는 정말 저는 싫어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여신 증가율도 계속 9%대가 나오고 있어서 뭐 저희는 경기 침체가 당장 들어간다의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미 연준이 저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다. 경기 침체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진국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숫자가 재밌는 건데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했고 선진국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고 선진국 위주의 투자를 하자고 지난주까지만 얘기했다 하더라도 네. 이번 주에 주말에 숫자들을 막 돌려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미국이. 네. 여기에 이제 또 시장도 10% 올라 버리니까 상승률이 확 떨어졌어요. 네. 지난주에 와서 보여드렸던 저 테이블의 숫자는 25.7%였어요. 네. 근데 지금 15.4%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스닥 100이 좋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중소형주가 좋게 보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펀더멘털 좋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의 닥스라든지 프랑스 칵스, 그 다음 푸치, 뭐 이런 쪽이 좋게 보이니까,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유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단순 비교로 하면 너무 싼 거는 맞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독일이 어떻게 나오느냐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98년, 99년, 2000년 닷컴 버블이 만들어질 때 위기는 어디서 나왔죠? 아시아에서 나왔어요. 네. 네. 근데 그 아시아 위기가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국가가 미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미 연준 금리를 내려주죠. 네. 그러면서 버블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발 유럽 위기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러시아발. 네. 근데 자기네들이 관여를 해서 금리를 내려줄 필요가 있느냐?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 네. 반대로 지금 가고 있죠. 그쵸. 네. 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어디냐? 독일이에요. 네. 독일이 만약에 얼마 전에 와서 제가 이제 유럽 쪽이 확 튈 때 공동채권 발행하는 얘기 하잖아요. 네. 저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공동채권을 발행하는 데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독일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재정이 제일 튼튼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독일이 유럽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만약 그게 되면 독일의 증시가 제일 많이 튑니다. 네. 여태까지 가장 저평가되어 있었고 제일 눌러져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계속 지켜볼 것 같아요. 독일의 정부가 앞으로 채권 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올 건지. 그래서 방산비 2% 쓰겠다고 이미 벌써 얘기했고 어쨌든 바뀌었긴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투자를 보니까 세계 은행들이 지금 뭐 아프리카 쪽의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를 왕창 늘리겠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 쪽, 아프리카, 그다음 미들리스트까지 쭉 여기 이쪽에 어느 정도의 어떤 부양 정책들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이렇게 유가가 많이 튀었으니까 네. 쓸 돈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어떻게 투자가 나오고 이게 어떤 부양책들이 나올지 여기서 가장 먼저 튀는 국가는 전 독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독일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독일의 미국과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도 싸 보이지만 오히려 저는 이것 가지고 보는데 뭐냐면 채권 가격 대비해서 가장 지금 싼 시기에 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거의 제일 높은 데가 이제 가장 싸다는 겁니다. 채권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여기 중간값까지로 생각한다면 상승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독일 관련된 ETF 많은 분들이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달러 투자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독일 어떻게 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냥 차라리 미국에 상장돼 있는 독일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쭉 리스트가 다 지금 독일에 상장돼 있는 거고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H 요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H는 뭐냐면 환율 헤징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달러 강세 유로 강세가 가버리면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열어두라고 하거든요. 환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생각하는 거는 독일의 이 가장 대표적인 뭐 이런 ETF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네. 좋지 않겠냐. 지금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빠져 있으니까 돌아서기 시작하면 제법 크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유럽 쪽은 뭐 한 5%? 글로벌 포트에 많이 가야 한 10% 정도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핵심은 신흥국이에요. 네. 신흥국이 결국 중국인데 신흥국이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선진국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졌죠. 네. 그쵸. 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대만, 베트남, 한국, 중국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는 달러가 절상이 되는 추세가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이 과거 8번의 사이클을 보면 6개월 동안에는 달러 약세가 나요. 네. 얼마 정도냐면 한 4% 정도. 그러면 그 정도면은 신흥국이 좋아요. 보통. 네. 안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자꾸 이 블러드 총재가 얘기하거나 뭐 미 연준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꾸 94년도하고 비교하거든요. 네. 94년도 한번 보세요. 달러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 보시면은 딱 지금 수준 비슷한 때부터 금리를 3% 올릴 때까지 얼마나 떨어졌냐면 96에서 80까지 떨어져요. 네.
물론 이렇게 될 것 같다고 해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달러가 강세로 가는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다. 아무리 미국의 펀더멘탈이 더 좋고 또 금리를 50bp씩 올린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초강세로 가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달러가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네. 나중에 요걸 만들 때 이거 여기 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달러를 만들 때는 네. 그때는 정말 다른 데의 자산을 헐값을 사고 올 수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완전히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은 흔들기 힘들어요. 예, 흔들려고 하도 요번에 좀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이제 서로 협상하는 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너무 이제 가소평가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이 오히려 또 98년 때하고 좀 비슷한 걸 느끼는데 네. 98년도에는 러시아 디폴트가 일어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아시아 지역이 망가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가 그때 비교해 봤었을 때의 대부채 규모라든지 정부 부채 비율이 지금 또 하는 행동이 좀 뭐 그 중국한테서 좀 팁을 받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잘 버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기를 바라지만 이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러시아 CDS 스프레드는 확 떨어졌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뭐 루블화가 절상에 제법하고 네. 뭐 금리도 지금 뭐 10%대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러시아가 저렇게 되면 네. 러시아는 저는 이미 버린 카드예요. 러시아 투자는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말고 그 중국 같은 중국은 어떻게든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고 사회적인 불만이 생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나라고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경쟁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좀 너무 많이 빠졌다. 예, 상대적으로 말도 안 되게 빠졌다. 추세선을 이탈하는 것처럼 보였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미국 대비해서 중국은 이 의료 쪽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네. 이 1000명당 의사와 1000명당 간호사의 수준이 거의 뭐 4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래서 큰일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이 코로나가 처음에 나왔었을 때처럼 치사율이 높았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오미크론 우리가 제일 많이 걸리고 있는데 예, 물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 많이 경험하고 있으나 어쨌든 국가적인 위기가 터지기에는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픈을 잘 안 하죠. 네. 락다운을 하는 게 생기죠.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집중 투하를 해요. 그러니까 집중 투하는 뭐냐면 경기 부양을 해야 됩니다. 네. 안 그래도 불만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 부양을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세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거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한번 크게 튈 수 있는 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부장님 죄송한데 아까 코로나에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중국 오래 계셨으니까 네. 중국은 지금 확진자가 사실 되게 적잖아요. 뭐 2,000명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를 너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사망자는 상대적으로 많아 보여요. 그래서 데이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치사율이 뭐 4%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국에 대해서 1도 모르니까 이 4%라는 숫자가 원래 다른 나라 오미크론으로 지금 0.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 4%라는 숫자는 확진자를 억지로 막아놨기 때문에 나온 그러니까 올라온 숫자인 거냐? 검사 안 하고 있겠죠. 예, 아니면 중국이 아까 얘기하신 요것 때문에 그런데 너무 병원이나 이런 게 안 좋아서 이렇게 될 거냐고 만약에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만약 후자면 좀 문제가 심각한 아니, 거니까. 근데 네. 그건 여태까지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3년 살면서 네. 중국에서 제일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의료예요. 의료. 네. 예, 제가 한번 딱 갔다가 포기. 네.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의사를 못 봤어요. 네. 네. 그럼 한 몇 시간, 3시간 기다렸는데 갔대 집에. 상해에서 그러신 거예요? 북경에서. 북경 대도시에서 가장 큰 네. 병원에서. 네, 그런 식이에요. 네. 뭐 이거는 감당 가능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 검사하지도 않을 거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치사율이 그냥 높게 계산상으로는 높게 나온다 계속 이런 나오는 거죠. 말씀이시죠? 아, 예, 네. 예. 어제 죽은 건 리포트 해야 되니까. 그거는 뭐 무조건 해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되니까.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네. 예, 이미 네. 벌써 우성이 오미크론이니까 네. 가장 그게 많이 번지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치사율이 그 너무 높아서 중국의 경제가 망가진다. 그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 네. 네. 어쨌든 병목 현상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생길 것 같고 앞으로 나아지겠죠. 예. 물론 또 다른 전염병이 또 오기 시작한다. 네. 이건 뭐 누구죠? 그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진짜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혹시 중국이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그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을 봉쇄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통제를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 오미크론이 우세한 지금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봉쇄를 좀 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그렇게 갑자기 네. 전환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의료 시스템상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네. 정말 어려워요. 네. 그 경험 안 해보시면 네. 원래도 어려운데 여기서 풀면 의료 시스템이 어렵다. 더 문제가 네. 생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것보다도 네. 베드가 중요해요. 베드. 그러니까 그 베드가 뭐죠? 병상. 병상. 네. 응. 병상 숫자를 아직 계산이 안 돼요. 네. 예. 게다가 또 의료보험이 그렇게 좋지가 않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사회보험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풀었을 때 당연히 계산하겠죠. 얼마나 계산 많이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 미치는 여파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 병상 때문에 오히려. 네. 그렇군요. 네. 그거는 잘 생각하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저쪽에서.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병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진료가 잘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얘네들은 뭐 그 원격 진료라든지 뭐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서 투자를 어마무지하게 하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중국은.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얘네들이 자꾸 미국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는 네. 자기네들이 언젠가는 패권을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국가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는 걸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보면서 그래도 중국이 그러면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패권을 못 가져가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투자할까? 네. 거기는 우리는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그 전기차. 네. 예, 거기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코스피가, 그때 이제 94년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이제 98년 우리 위기 터졌었잖아요. 네. 예, 그때 75.8%나 빠졌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폭등을 하죠. 네. 그래서 중국이 좀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 코스닥이 거의 500 몇십 프로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중국의 심천이라든지 커창반 이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 투자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한국을 그때 아무리 좋게 봤다 하더라도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한국 투자 비중을 2% 3% 정도밖에 안 가져가겠죠.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들 분한테 중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가능성이 있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매력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만 투자하자.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아까 보여드렸듯이 75% 빠졌잖아요.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대표 기술주들의 인덱스가 정확하게 75% 빠졌어요. 네. 네. 그러니 이제부터 반등을 한다면 제법 큰 폭의 반등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중국의 정책도 굉장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몸을 사리고 있었거든요. 네. 미국이 저렇게 풀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는 기다렸다가 네.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못 풀 때 네. 우리 이제 풀 거야 하면서 자 일로 와 이렇게 그 아무튼 전략을 좀 짰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부터는 좀 공격적인 부양 정책을 쓸 거고 좀 더 그 글로벌 우호적인 정책을 쓰려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이제 뭐 한 뭐죠 좀 한한령 네, 풀려고 그거 하는 푼다고. 얘기 네, 나오고 네. 있고 이제 그런 네. 식인 거죠. 예. 위안화 달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상승 여력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부품, 5G AI 그리고 요번에 또 발표했죠. CATL이
미국에다가 네. 공장, 그러니까 딱 그게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제가 왜 무섭냐면 제가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고 그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랑도 같이 공부를 했었고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 그러니까 제가 뭐 전교 몇 등을 한다 이런 할 때 보면 중국 분들이 굉장히 뒤에 있다가 막판에 쫙 올라오시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좀 저력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건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인도 분들에 대응하는 거하고 제가 중국 분들을 대응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는. 네. 예. 근데 중국 분들 대응할 때는 좀 굉장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이 전기차 쪽과 신재생 에너지 쪽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일어날 거고 네. 미국이 지금 여기에 있어서 테슬라가 있어서 다행이지 테슬라가 없었었다면 테슬라의 그 멘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포드와 뭐 GM이랑 이런 데가 왜 무너졌죠? 노조가 너무 강했고 네. 그죠? 일 안 했고 네. 혁신이 없었고 그렇죠. 대표적인 그런 굴뚝 산업이었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가 싹 들어오면서 이걸 완전히 180도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중국보다 경쟁력이 생겨버린 거지. 네. 그래서 정말 뭐 테슬라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근데 그렇지만 중국은 전기차 쪽에서는 목숨을 걸 겁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아마 정말 이거는 자기네들이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대만 좋아 보이고요. 네. 당연히 반도체. 베트남. 베트남은 이제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건설주라든지 철강주 이런 쪽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네. 좋아 보여요, 저는. 지금 타이밍이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참, 제가 분석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갖긴 합니다만, 네. 제가 오랫동안 전략가를 했지만도 아직까지도 제가 힘들어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저희가 들여다보는 지표들은 다 괜찮아 보여요. 네. 여기에 이제 적정 가치를 계산을 해봐도 정말 싸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외국인들이 투자를 늘리게 하려면 빨리 MSCI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국내 대표적인 종목들도 보시면 반도체, 그 다음에 인터넷, 전기차 배터리, 네. 포스코, 철강. 근데 포스코가 좀 변했죠 많이. 네. 그 다음에 기아차, 전기차, 모비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신재생에너지. 네. 그러니까 보면은 뭐 글로벌 경쟁력이 다른 중국이랑 미국이 있는 쪽에 다 뭔가 배치가 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괜찮을 거다. 뭐 대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어떤 나라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업종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종목에 장기적으로 잘 될 회사를 투자하는 게 맞죠. 네. 예,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베트남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 부분에 있어서 기타 부분에 여기 좀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네. 다시 가면 미국은 당연히 소비가 제일 중요한 네. 나라죠. 그래서 디즈니, 나이키, 스타벅스 저희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보잉 또 737이 떨어졌죠. 네. 네. 중국에서 떨어졌는데 네. 이것도 참 블랙박스 찾았다고 하는데 잘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금야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미국이 에어버스하고 비교해 보면 저는 보잉을 못 사겠어요. 네. 에어버스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에어버스의 매력도가 이렇게 높게 나오고 보잉은 뭐 상승이 한 40%대 나와요. 네. 에어버스는 좀 더 높게 보면 한 150%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우가 굉장히 큰 비중인 보잉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에어버스의 뭐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로 보시죠. 예. 그다음에 원유 XOP는 계속 매력이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네.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요. 대신에 여기서 투자 차익 실현을 하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전기차. 이걸 보고 있으면 뭐 다 전기차로 갈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네. 그래서 미국의 100마일 이동을 위한 에너지 비용 코스트로 보면은 가솔린 차는 14달러에서 18달러인데
전기차 충전은 한 $5에서 뭐 $10 사이. 네. 그래서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 예, 그래서 다들 뭐 전기차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생산하냐가 테슬라가 문제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가 워낙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테슬라가 지금 복스웨건보다는 뭐 월등하다. 이걸 감안하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와 미국의 전기차의 상승 여력은 비슷하게 나오더라. 네. 테슬라와 미국 둘 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의 대표 13개 종목,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대형 기술주들은 계속 잘 나가야 된다. 안 그러면 미국의 패권을 빨리 잃는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 세일즈포스, 엔비디아 여기는 뭐 계속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미국, 중국, 오늘은 또 독일 얘기까지 유럽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전 세계로 오늘은 다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베트남까지. 좀 네. 네,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좀 한숨 놓고 큰 걱정은 조금 지나간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니, 네. 빨리 전쟁이 끝나야죠. 네. 그러게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늦게 오신 분들은 또 게시판에서 자료 참조해 주시고 네, 또 다음 주에 저희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